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12회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양도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 양도 부분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 이제 참고해야 될 중요한 쟁점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양도금지의 특약입니다. 양도금지의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었을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대항 요건을 갖추더라도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악이거나 또는 이제 선의이지만은 중과실인 양수인에게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또 이제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에 대해서 악의이거나 또는 이제 선의이지만은 중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과 전득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다면은 전득자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채권자이고 이제 을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이제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병이 정한테 채권을 또 다시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과 을 사이에서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습니다. 금지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 채권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병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선이고 이제 중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병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을은 병한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병이 정한테 또 채권을 다시 또 양도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병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정이 악이더라도 이제 뭐 선의인데 중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을은 정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정은 을에게 비록 악의이지만은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병은 악의이고요. 병이 악의이고 그 다음에 정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역시 이제 정이 선이기 때문에 비록 병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을은 정에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병과 정 중에서 한 사람만 선이이거나 또는 이제 그 선의인 것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득자가 양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채권자가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또는 이제 그 전부금 이제 채권자가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을 받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강제 집행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전부 명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양도금지 특약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 양도와 상계입니다. 자, 채권 양도와 상계는 여러분들 항상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첫 번째, 양도 전에 상계 적상에 있던 경우. 그 다음에 양도 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양도 당시에 상계 적상에 있는 것은 아닌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양도 이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걸 이제 각각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양도 전에 상계 적상이 있다면 당연히 상계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양도 전에 채권이 이미 발생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다. 그래서 병이 채권 양수인이다. 자, 이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 양도 이전에 채권을 취득했다. 채권을 취득한 경우
라고 한다면은 채권 양도 이전의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 채권 양도가 아니라 만약에 갑의 채권자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압류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급금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압류 이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이제 그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를 했죠. 압류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이제 변제기가 같은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은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이제 양도된 채권,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병한테 양도됐잖아요. 그 채권과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양도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거를 A 편의상 이제 그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A 채권이라고 얘기하고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B 채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만약에 압류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갑의 채권자가 이 A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A 채권의 변제기와 B 채권의 변제기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B 채권의 변제기가 A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또는 변제기보다 더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을이 상계양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A 채권이 병한테 양도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병이 을한테 양수금을 지급을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 B 채권이 채권 양도 전에 발생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비록 채권 양도 그 전에 발생을 하면 그 전에 상계 적상 상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변제기 이제 양도 이후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B의 변제기와 A 채권의 변제기, B 채권의 변제기를 서로 비교하지 않고 뭐 빠르거나 같음을 비교하지 않고 일단 사후적으로 A와 B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면은 즉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을은 상계 양변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압류의 경우에는 B 채권과 A 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서 B 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지만은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A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이 B 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같은 거와 상관없이 느리더라도 상관없고요. 다만 변제기가 도래해서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면은 그러면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변제기가 이제 문제된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즉 그러니까 지급금지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B 채권의 변제기가 A 채권의 변제기보다 양도된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지급금지와 달리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일단 그 채권 양도 전에 채권이 발생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후에 발생한 채권의 같은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하죠. 양도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도 후에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지급금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죠. 채권의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양도 전에 성립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A 채권과 B 채권이 동시행 관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록 상계가 이제 그 상계하려고 하는 채권, 이제 자동채권이 채권 양도 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즉 을이 갑에 대한 이 B채권을 A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B채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라도 상계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갑이 이제 수급인이 되겠죠.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는데 그 나중에 사후적으로 을이 갑에 대해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제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 B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채권과 보수 지급 청구권과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이고 그 다음에 그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될 의무에 변형된 형태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B채권이 A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상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을은 갑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갑이 병에게 1억의 채권 중에서 5천만 원의 채권만을 병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갑도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병이 을한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그때 을이 갑에 대한 채권으로 이제 5천만 원의 채권으로 이걸 자동채권으로 해서 병한테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는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을은 이제 갑에게 5천만 원의 상계양변을 할 수 있고요. 갑이 5천만 원 이제 1억의 채권 중에서 5천만 원을 갑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을이 갑에 대해서도 상계양변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병이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을이 병에 대해서도 상계양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상계양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 곳에서 상계양변을 하면 다른 곳에도 상계양변을 또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갑에 대해서도 상계양변을 할 수도 있고 병에 대해서도 상계양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채권 양도와 상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양도가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먼저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승낙이나 통지가 있어야 되겠죠. 제3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채권 양도나 승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채권 양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채권자 쪽에서 내가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았는데 왜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했냐, 그러니까 그 변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에 대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는지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의 경합인데요. 이제 채권자가 이제 지명채권을 두 사람한테 동시에 이제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통지나 승낙이 앞서는 어느 한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더 앞서는 채권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채권 양도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자, 당연한 뭐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제1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요. 이제 A 채권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A 채권을 갖고 있고, 근데 갑은 A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고요. 또 다시 또 이제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전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중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죠. 정에 대해서도 역시 A 채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병과 정한테 채권을 양도를 하면서 승낙 확정일자 있는, 그러니까 병한테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에게 채권이 양도됐다라고 하는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또 정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양도 통지를 이중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요 1번 통지, 즉 그 첫 번째 병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와 2번 통지가 있는 경우에 1번 통지와 2번 통지 중에서 둘 다 통지는 있었으니까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갖춘 거죠.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있어서 병과 정 사이에 있어서 어떤 채권 양도가 더 유효하냐, 더 앞서냐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통지가 더 앞서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이제 뭐 예를 들면 1번 채권에 대해서 양도하면서 그 양도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1번만이 유효하게 되고요. 1번만이 유효하게 되고 2번은 이제 효력이 없게 됩니다. 효력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을 통해서 이미 이제 1번 채권
요 이제 병에 대한 채권 양도를 이미 을한테 통지를 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제 채권을 양도한 것이 되고요. 더 이상 그럼 갑은 채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정한테 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채권 양도가 계약, 즉 갑의 병에 대한 채권 양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갑의 정에 대한 채권 양도가 이제 다시 효력이 발생하고 정에 대한 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갑의 병에 대한 채권 양도가 유효함으로써 정이 채권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록 갑과 병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갑의 정에 대한 채권 양도가 다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통지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통지나 승낙이 앞서는 채권 양도만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채권 양도, 이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서 채권 양수인에게 항변을 할 수 있죠. 자,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들어서 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이 있는 경우라도 양수인이 채무자가 항변 사유를 갖고 있거나 또 선의이지만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항변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갑이 을에 대해서 갑이 채권자이고요. 자, 을이 채무자인데 갑이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을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합니다. 이의 없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항변 사유를 병한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항변 사유를 이제 병이 을이 갑에 대해서 항변 사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병이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갖고 양수인한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시에 채권 양도,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돼 있는데 양수인들이 동시에 이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러니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나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때는 양수인들이 채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같은 날 이제 채권 양도 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우선했다라고 하는 걸 확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들이 채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이중 양도는 채권 양도 통지와 양도 통지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채권 가압류, 지급금지와 양수인의 지급금지와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채권 가압류 채권자와 압류 채권자와 양수인이 채권 양수인이 동순위가 됩니다. 서로 순위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순위가 되는 경우 한번 이 사안을 한번 보죠. 갑이 을에 대해서 이 A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갑이 A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양수인 이고요. 그 다음에 갑의 채권자인 정이 A 채권에 대해서 갑의 채권인 이제 A 채권이 병한테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정이 A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 및 가압류나 뭐 압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을 신청했을 경우, 즉 지급 금지를 했을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는 누가 더 우선하냐라고 하는 것은 채권 양도 통지와 그 다음에 이제 압류, 가압류나 압류 결정서가 도달했을 때, 즉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이거 어느 게 먼저 도달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채권 양수인이 더 우선할 것인지 또는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채권자가 더 우선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채권 양도 통지와 그 다음에 압류 결정서가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압류 채권자와 양수인이 동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누구에게나 변제가 가능합니다. 즉 압류 채권자가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한테 변제할 수도 있고요. 또 양수인에게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두 쪽에다 다 변제할 수는 없을 테니까 자, 이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이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이제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들이 이제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을 받고 추징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또는 양수인이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아예 공탁을 해버림으로써 채권 양도가 더 우선하는지 또는 지급 금지가 더 우선하는지 즉 압류나 가압류가 더 우선하는지 이거를 이제 구분함에 따라서 혹시라도 뭐 채권 양도가 먼저 됐다라고 해서 채권 양수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압류 시점과 채권 양도 시점이 동순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또 채권 가압류권자에게도 일정 부분을 뭐 지급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중 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인이나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금 청구, 추징금, 전부금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양수인이나 채권 이제 가압류한 사람 또는 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 이제 이 가압류 채권자가 이제 나중에 압류 플러스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압류 플러스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누구에게나 양수인에게 변제할 수도 있고 또는 압류 채권자한테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당사자들은 변제를 받은 당사자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정산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해야 합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 인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인수에서는 병존적 채무 인수와 이행 인수를 구분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병존적 채무 인수와 이행 인수는 인수인에 대한 채권 취득 여부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병존적 채무 인수인지 이행 인수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인수인에 대한 책임재산의 처분은 채권자에 대해서 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이제 얘가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인데 이 채무를 이제 병이 인수를 한 겁니다. 병이 인수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갑이 병한테 갑이 병한테 채무를 인수시킨 것, 즉 병이 채무 인수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것이 단순히 병존적 채무 인수다.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한다면은 갑이 여전히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병에게도 이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 즉 갑이 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는 이행 인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을이 이제 그러니까 병이 을의 채무를 이행한다라고 하는 책임만 인수를 하는 것이고요. 갑이 직접 병에게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병이 채무를 인수한 것이 병존적 채무 인수인가 아니면 이행 인수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을과 병이 채무 인수에 대한 약속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병존적으로, 즉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채무를 부담할 생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면은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병이 을을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었다면은 이행 인수가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행 인수인지 병존적 채무 인수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병이 채무를 인수한 것이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병은 갑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책임재산을 제3자한테 빼돌렸다, 제3자한테 팔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 갑은
병이 X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은 병에 대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 사이의 채무 인수가 이행 인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갑은 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X 부동산을 판 것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 사행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직접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인수는 병존적 채무 인수일 수도 있고요. 면책적 채무 인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죠.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채무를 병이 인수했습니다. 병이 채무를 인수했을 때 만약에 갑이 병한테 채무를 인수한 것이 병존적 채무 인수다라고 한다면은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한다면은 갑은 을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채무의 이행을 청구했더니 을이 이것은 병존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 인수이기 때문에 나는 채무를 면하고 결국은 병한테만 이행을 청구해라 라고 하는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라는 항변을 을이 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병에 대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을에 대해서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겠죠.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갑이 을 또는 병에게 양자에 다 청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은 그것이 면책적인가 병존적인가에 따라서 채무 인수가 병존적인가 면책적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병존적 채무 인수의 경우에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것이죠. 자, 이 경우에 지금 을이 병한테 채무를 인수시킨 것, 이제 을과 병 사이의 채무 인수가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갑과 병 사이의 채무 인수에 따라서 병존적 채무 인수가 체결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인수 계약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은 연대 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당사자가 합의해서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연대 채무 관계에 놓이게 되고요. 근데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을 갑과 병이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병도 채무를 인수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을과 병이 둘 다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연대 채무 관계에 있지만은 을과 병 사이에 별도의 의사에 따른 그런 연대 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과 병 사이의 채무 인수는 을과 병 사이의 연대 채무 관계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7번 문제가 되겠죠.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갑은 자기가 매매 목적물이 된 X에 대해서 병에게 저당권을 이제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고 이제 피담보 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즉 갑이 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병의 채권액이 1억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1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X 목적물의 가치가 2억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는 이 X에 대한 매매 대금을 1억으로 정하는 거예요. 2억짜리 물건을 1억에 매매 대금을 정하고 다만 을은 병에 대해서 1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이 1억만큼을 이제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을이 인수하면서 을이 1억을 직접 갚기로 하는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만큼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하는 약속, 이것을 이제 그 어떤 걸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뭐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존적 채무 인수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가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은 이행 인수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한다면 을이 병에 대해서 직접 채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병도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니까 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한다,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행 인수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원래 을이 지급해야 되는 매매대금이 1억이겠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을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의무를 지급 의무를 다 이행을 완료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1억을 채무 이행 인수 계약에 따라서 1억을 을이 병한테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이 자체는 이제 그 계약 관계에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된 금액을 이행하면서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 완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인수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인수 계약상에 이제 을이 병한테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채무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불이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예를 들면은 이제 을이 1억 원을 병한테 갚으면은 그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처럼 을이 1억 원을 병한테 지급하는 것이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인수채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행인수, 이제 갑이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큼을 을이 이행인수하면서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는 공제된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을은 채무를 다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하지만은 인수된 채무를 을이 병한테 이행하는 것 자체가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뭐 매매대금 1억을 직접 지급함과 동시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뭐 이런 특별한 사정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고 그걸 이유로 해서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행 인수를 한 경우에 채무자, 즉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인수인 대신 변제한 경우 원래 이제 을이 이렇게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을이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갑이 대신 변제하는 겁니다. 물론 이 채무는 이행 인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의 병에 대한 채무이긴 하죠. 하지만은 이제 갑과 을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이행 인수에 대한 약정이 있었으니까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갑이 대신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을은 이제 1억 원의 매매 대금만 부담하고 있잖아요. 매매 대금 부담하지만은 플러스 여기에다가 1억 원의 구상금 또는 이제 손해배상 구상금 채무 또는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행인수 계약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을한테 이행인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부담되거나 또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을이 갚아야 될 걸 갑이 갚았으니까 구상금 채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억 원의 구상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갑은 X를 넘기고 을은 갑에게 1억 원의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행 관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을 대신해서 1억 원을 변제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1억 원의 구상금 채권 또는 손해배상 구상금 채권 또는 손해배상 채권 채권이 되겠네. 손해배상 채권도 X 목적물을 을한테 뭐 인도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인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이제 을이 1억 원의 채무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병이 X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병이 X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아직 등기 이전인 거예요. 이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약에
이제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갚지 못해서 병이 X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되겠죠. 즉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X를 인도하는 채무가 불능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을이 갑에 대해서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을이 X 부동산이 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때, 즉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을한테 불능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나 또는 이행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이제 채권자 지체 중에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목적물이 불능이 된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이 을에게 이제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을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이 실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을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X 목적물을 을한테 인도해 주는 것이 불능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38조가 적용이 돼서요. 538조가 적용이 되어서 이 경우에는 비록 이제 그 갑이 을에 대한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됐다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 1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이행 인수로 인한 이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률 관계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관계가 인수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판례에 나타난 사례는 이런 사례였어요. 이제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이제 을이 채무자이고요. 이제 갑이 은행이었습니다.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주택 건설업자였어요. 주택 건설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을이 주택을 건설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을이 이제 그 자금 사정이 안 좋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채무를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파산을 하거나 그래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주체의 지위를 병한테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병한테 이전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을이 병한테 이전을 시키면서 을이 갑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던 뭐 이런 부동산에 대한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병한테 인수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 당사자의 지위를 병한테 넘기면서, 그러면서 을이 갖고 있던 채무를 이제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직접 병이 갑한테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법률 관계가 인수된 경우, 양도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을과 병 사이의 채무 인수 계약을 이제 그 이행 인수나 또는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행 인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존적 채무 인수로 보게 됩니다. 그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다 넘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이 직접 갑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이제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원래 이행 인수에 해당한다라고 봤지만은, 이렇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기는 경우에는 그것이 이행 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 인수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병존적 채무, 이제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5번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 인수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X에 대해서 이제 병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이제 체결된 겁니다. 자, 피담보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경우에, 피담보 채무가 인수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 X가, 그러니까 을이 이제 채무 인수를 안 한 거죠. 이행 인수나 이런 걸 하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병이 채권자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변제를 했다면은, 이제 매수인이 변제하여
이제 변제해서 채무가 소멸했다. 이제 뭐 병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병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을이 이제 X를 취득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병에게 매매 대금을 변제를 한 거, 이제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한 겁니다. X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제 매매 대금뿐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잠깐만요. 자, 이렇게 이제 이행인수한 경우에 이제 을이 대신 갚았다라고 한다면은 을은 병에 대해서 이제 그 대신 갚았으니까 갑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 매매대금 청구권과 구상금 청구, 그 다음에 원래 매매대금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을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 매매대금과 소유권 이전 자체가 동시행 관계였는데 그런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대신 변제함으로써 갑한테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상금 채권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과 동시행 관계가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이 구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대금이 압류된 후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 이제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한 후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매매대금이 지급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구상금 채권으로는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을 말소해야 될 갑의 의무에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을은 갑한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말소를 갑이 해주지 않아서 을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을 말소했다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비록 이제 구상금 채권은 이제 매매 대금에 대한 것이 지급금지된 이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전부터 저당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은 동시행 관계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구상금 채권이 지급금지되고 그 이후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서로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은 이제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변제기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계집행문 부여와 관련해서 병존적 채무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한테 대해서 확정 판결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는데요. 이제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는데 면책적 채무인수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가 그대로 이제 기존의 채무자가 이제 채무를 면하면서 인수인에게 채무가 이전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 인수인에게 승계집행문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전적 채무인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채무자와 별도로 또 이제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을 이제 인수인에 대해서 이제 확정 판결로 가지고 인수인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채무자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인수되기 때문에 이제 채무 인수인에 대해서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에 관한 쟁점 정리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사례 문제 한번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이제 사례 문제 해설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